아, 그거 보셨어요? 한겨레 21에 저희 기사 되게 크게 났던데. 예. 저희 지난주에 김상욱 교수님이랑 벙커에서 강의했을 때 그때 예. 취재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써주시려나 했더니 잘 써주셔서 뭐랄까 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써주셨더라고요. 예. 제목이 부제가 하이힐도 수포자도 웰컴 사이언스래요. 수포자 뭔지 아세요? 네. 박사님 말고 나머지 우리와 대부분의 청취자들을 청취자들. 의미하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컴 사이언스래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강조하고 막 하니까. 인터뷰를 2시간 넘게 했는데 꼴랑 그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찾아가서 인터뷰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했어요. 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잘렸습니까? 글쎄요. 그 인터뷰한 내용 하나도 안 실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기자분이요. 박사님 개인적인 팬이라고 예. 저희한테도 계속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예. 그분이 사적 만남을 가지고 오셨군요. 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녹음할 때 오셔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당연히 저보다 K 박사님이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조금. 아니 근데 이날 이 기사를 쓰신다고 벙커에 오신 관객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20명 정도한테 설문지를 돌리신 거예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파토님이 열 몇 표였죠? 그게 아니고 20개를 남겼는데 13개가 돌아왔고 그중에 내가 7표 네. 그 두 분이 나눠 가졌어 나머지를. 아. 예. 최 팀장님하고 K 박사님하고. 제가 한 3표 나왔다고 예. 얘기를 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20명 중에 3명이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거든요. 13명 중에 7명은 더 많은 거죠. 이거 전체 청취자로 확대를 하면 제 팬도 지금 한 10만 명 넘고 되는 거 아닌가? 아, 사실 그래요. 저 요즘 과학하고 앉아있네 구글에서 검색하면 항상 자동 완성 뜨잖아요. 네. 예전에는 과학하고 앉아있는 여자였는데 요즘은 과학하고 앉아있는 최 팀장.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베일에. K 박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아서. 그래도 그래도 안 역시 저는 끝까지 모르는 걸로. 한겨레 21 기사에도 여전히 K 박사로 아, 그렇죠. 끝까지 베일이 쌓인 인물로.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책 이벤트를 빙자해서 저희 찬사를 써달라고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분이 써주셨거든요. 몇백 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이메일을 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안 쓰신 분도 많고요. 뭐 어떻게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저희는 찬사만 받아 먹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희 페북에도 올렸지만 굉장히 재밌는 걸 올리신 분이 계세요. 과학과 사람들이 과학과 문학과 사람들 재단이 돼 있고요. 예, 제가 이사장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K 박사님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시상하는. 아니 근데 무슨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전년도 수상자가 다음 수상자한테 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학상 수상자. 그러니까 문학상 수상자가 왜 물리학상을 물론 제가 문학상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도 어이없지만은 제가 그런 언급을 한 적은 있잖아요 방송에서.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K 박사님이 발견하신 거는 뭐 디플레이션 이론인가 뭐 이런 건데 읽어보면 좀 그럴듯하고 그럴듯해요. 그래서 저 방송을 빌어서 그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어요. 다들 무슨 재단 이사장 막 이렇게 됐는데 저만 계속 채팅장으로 그러니까 승진을 못한 채 아직도 우리 둘 다 노벨상 받았는데 아직도 팀장이야. 팀이 커졌겠죠. 별로 안 기쁘고요. 네, 아무튼 그 이벤트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선정은 했고요. 여기서 그렇다고 여러분의 뭐 성함이나 이런 개인 정보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따로 이메일로 연락드리고 다음 주쯤에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식 오프닝을 좀 해보죠. 제가 이 뉴스를 보다가 7월 14일자로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검은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블랙이라는데 여기도 아마 이 사진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녹음하는 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검은색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입니다. 예. 검은색인데요? 예. 좀 많이 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노트북 화면이 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은색은 그렇죠. 어차피 이거 반사되고. 그냥 주변을 밝게 만들어서 더 끊겨 보이게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 참 굳이 열심히 보여드리는데. 예, 이게 가시광선의 99.965%를 흡수한대요. 그래서 단 0.035%만 반사하는 그런 자연계에 없는 거의 검은색이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한 거냐면은 이 검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옷을 사람이 입으면 머리나 팔이 시커먼 구멍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대요. 네. 배에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걸 이렇게 이걸로 치러놓으면 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까맣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이게 흑채라는 거예요. 흑채. 예, 흑채 원래 이제 흑채 복사라는 그 흑채를 할 때 그 흑채가 100% 흡수하고 반사가 제로인 물질이 흑채거든요. 이게 거의 흑채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갖고 오면 박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좀 과학스럽게. 흑채는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게 박명수가 버려. 그거는 흑채고 이거는 물채, 검은 물채라는 뜻이죠. 여기 이 색채학 전문가라는 분이 말한 거는 아마 블랙홀이 이렇게 까만색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빛을 반사를 블랙홀은 안 할 뿐만 아니고 뭐 전혀 내보내질 않으니까 이렇게 새카말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저희가 뭐 말 나온 김에 전에 뭐 살짝 뭐 흑채 이런 얘기 하기도 했는데 이 뭔가를 본다라는 거 이런 행위가 과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나왔거든요. 아까 흑채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뭐 빛을 다 흡수하면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그러니까 태양도 흑채예요. 빨갛잖아요, 근데. 네, 빨간데 그 흑채의 정의에 따르면 100% 흡수하고 온도에 따른 그 에너지만 내는. 온도에 따른 에너지만 낸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빛을 측정을 하면은 몸 온도에서 나오는 빛도 있을 거고 반사되는 빛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반사되는 빛 전혀 없이 온도에 따르는 그 빛만 나오는 게 흑채죠. 그럼 우리가 적외선 투시경 이런 걸로 밤에 몸에 열 가지고 보잖아요. 그게 온도에서만 나오는 빛이. 그렇게 따지면 그게 흑채 복사에.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빨간색을 보잖아요. 빨간 옷이 있다. 그럼 이거는 빨간색만 반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빨간색만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묘한 게 우리 생각에는 이 빨간색이라는 거는 빨간색만 흡수하던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빨간색만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흑채 복사라는 게 1900년대 전으로 연구가 많이 됐는데 거기서 그 뭐 플랑크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빛의 양자 뭐 이런 그 시발을 한 거거든요. 그 유명한 막스 플랑크. 그래서 이제 그때 흑채를 만들어야 되는데 흑채를 지구상에서는 만들기 힘들잖아요. 다 반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에만 맞는 빛을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빛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그 상자를 하나 만든 다음에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요. 그러면은 그 안으로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간 빛이 그 구멍으로 도로 빠져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빛이 그 상자 안에서 계속 벽에 반사를 하면서 100% 흡수가 되게 하는 그렇게 해서 흑채를 만들었죠. 지금은 이제 이 물질이 아마 근데 이 물질은 사실은 뭐 흑채라기보다 어쨌든 가시광선은 거의 100% 흡수를 하지만 또 뭐 다른 빛은 반사할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전파나 뭐 이런 건 다 반사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요, 온도에서 나오는 빛하고 반사에서 나오는 빛하고 구별을 하지는 못해요, 우리 눈은? 눈으로는 모르죠. 눈으로는 그냥 그 가시광선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게 반사된 빛인지 그냥 나온 빛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럼 이 물질은 어디다 쓰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옷 만드는 데 쓴다는 거. 굉장히 기묘한 패션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분 얘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블랙이다. 그리고 우주항공방위산업 행사에도 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래요. 근데 우주 쪽에서 이게 뭐 쓸모가 있을까요? 빛을 다 흡수하니까 뭐 카메라 같은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빛을 받아서 반사 안 시키고 다 흡수해서 보면 약한 빛도 볼 수 있어요. 천문학적인 카메라들 이런 데서.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도 못했구나. 뭐 군사 무기 소재로도 쓸 수 있다고 쭉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뭐 솔직히 의미는 잘 몰랐고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지금 어디다 써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뒤에 침투할 때요. 그러니까 아무리 까만 거 입어도 솔직히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입고 딱 침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보다 더 너무 까매서 보일 것 같은데. 구멍이다. 너무 까매서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빛이 이렇게 쓰면 나무 같은 건 저 보이는데 시커멓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눈에 띄게. 뭐 아무튼 그런 물질인 것 같아요. 어쩌다 하다 보니 이런 걸 만든 거지.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고. 왜 만들었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마 그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걸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뭐 다른 걸 하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는 막 99.7 몇 %씩 빛을 흡수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고. 예, 근데 이게 왜 뉴스가 됐을까요? 뭐 뉴스가 좀 크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뉴스로 공식적으로 지금 다루진 못하고 오프닝에서 뭐 그 얘기하면서 흑채 얘기나 그 본다라는 것의 의미 정도를 살짝 얘기하려고 한번 꺼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말미에 모 언론사에서 다룬 무한동력 연구기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얘기가. 같은 언론사에서 3번을 뉴스를 냈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문화부장이라는 분이 또 한 번 이제 쓰면서 뭐 제목이 뭐 이런 식이에요. 내용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줄 거냐. 네, 이런 분위기로까지 가고 계세요. 외국에서 누가 받는다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협박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이거 너네들이 이렇게 관심 안 보이면 외국으로 팔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속으로 제발 어디 가서 팔아와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적했던 얘기나 딴 데서 지적했던 얘기 똑같이 해요. 여기서도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분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번에 또 뭐 업그레이드를 했나 봐요. 그래서 AC 모터를 DC 모터로 교체를 했는데 이 DC 모터를 달면 발전기 회전에 필요한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보내서 쓸 수 있고 시동 때만 배터리가 필요하고 15초 이내에 가동되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40년 가까이 연구기관에 매달렸고요. 주변인들 사이에서는 발전기와 열처리 분야의 천재로 불린다. 주변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이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강조를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걸 사장시킬 상황이냐 지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봐서 아마 이 언론사 쪽에서는 이걸 정말로 믿고 계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특별히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의도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한테 직접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와서 검증해달라고. 그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그나마. 뭐 다른 사람은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래요. 석유회사를 비롯한 이해 권력의 위협 때문에 신변 보호도 바란다고 하시는데 석유회사에서 지금 알지도 못해요. 이분. 이분 알지 못하고요. 이 기사가 영어로 안 나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우리나라 석유회사야 뭐 위협까지 안 할 거고 저 유명한 뭐 소위 말하는 그 석유 재벌 세계의 악들 있잖아요. 막 석유로 막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데가 소위 음모론에서 대체 에너지 이런 거 나오면 막 죽이고 막 이런다는 사실이 아니겠죠 물론. 지금 단계에서 신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적어도 제가 그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직료를 교류로 바꿨다면서요. 그 사이에 입금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바꾸려면. 제 생각에는요. 사기면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고 이분들 다 속은 거예요 지금. 언론사 사람들이 그 심리가 보여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초능력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정말 믿진 않아요, 잘.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나 사람을 속이기 쉬운지 제가 잘 알거든요. 좋아하는 만큼. 왜 여러분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그 제임스 랜디란 마술사가 초능력이라던가 초자연 현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깨우고 다녔고 또 정말로 그거를 자기가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 하면 100만 불을 주겠다. 이걸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뭐냐면은 과학자들도 속아요.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통제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술사들한테는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체 손재주가 뛰어나고 원체 기발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과학자가 알지 않는 한 마술사들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통제된 조건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7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통제된 그 상황에서 실험을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개념이 생겼고 이분이 좋은 이 언론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 엔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건 뭐 애국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위험한 거고요. 이번 기사에는 뭐 연력학 1법칙, 2법칙 얘기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연구기관을 연금술 정도로 대하는 학자들도 연구운동 자체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구운동 자체를 보증하지 않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마치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학자들이 연구운동 자체를 보증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보는 사람 뭐 이건 부정 안 하는데 괜히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증하지 않는데 진짜로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 운동 자체는 부정합니다. 절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비전문가가 너무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요. 발명가분도 그래요. 계속 청와대에 호소를 하고 계신데 뭐 아까 농담은 했지만은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워서 여기를 왜 나갑니까? 진짜 과학자들한테 놀림감 되는 거고요. 이거 혹시 갔다가 가짜란 게 밝혀지거나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놀림감이고 정말 자신이 있다면 공개 시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보다 못해서 이렇게 되게 진지한 충고를 드리는데요. 방송도 불러보고 여기 언론사도 부르고요. 기술자도 한번 섭외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진짜 뭐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뭐 정말 되는 건지도 모르니까 뭐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 이분이 하신 걸 알 테니까 뭐 특허를 뺏기고 뭐 목숨에 위협받고 그럴 일도 없어요. 이거 성공하면 특허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100% 확실한 노벨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경 5천조 원인가 뭐 그런 가치도 있고. 뭐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이 나오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시고요. 청와대 말고 공개 시연회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걱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우주국의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가 해성 67P 추류모트 게라시멘코의 궤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발사되어 해성 100km 거리까지 접근한 로제타호는 오는 11월 표면에 탐사 로봇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여행에 걸리는 시간을 기적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엔진 개발 소식에 전 세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EM 드라이브라는 이 새로운 추진 장치를 사용하면 화성까지 불과 몇 주일 내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과학과 사람들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우리가 좋아하는 천문학 뉴스입니다. 우리가 좋아해요? 진짜 사실 저는 그냥 그래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러면 네, 천문학 뉴스인데 해성 탐사선 로제타라는 녀석이 6일 날 이 해성에 100km 거리까지 근접을 한다는데 오늘이 6일이죠. 네, 우리 녹음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100km까지 근접을 했거든요. 거의 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5시경이었거든요. 오후에요. 좀 전에 했겠네요. 그래서 이 탐사선이 해성에 이렇게 가깝게 가고 해성 이름은 참 어려워요.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이래요. 뭐 해성 이름을 이렇게 붙이네요. 사람 이름이겠죠. 앞에 67P하고 슬래시는 뭐예요? 그건 이제 어떤 종류의 해성이냐. 그런 얘기인데. 예. 전 이런 이름을 가진 해성인데. 아마 러시아 쪽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 사람들도 네. 우리나라 사람 이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저 인도의 화성 탐사선 갖고 막 놀려먹었잖아요. 똑같지 뭐. 나로호도 이상할 것 같고. 아무튼 이 해성 탐사선 로제타가 여기까지 갔답니다. 근데 박사님 얘는 이제 왜 간 것이며? 이거 제 예전에 한번 얼핏 얘기했었어요. 우리 연초에 올해 예상되는 천문학 뉴스 정리해서. 와 기억. 와. 그럼요. 저는 한 건 기억나는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천문학 뉴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안 좋아하는데 기억력만 가지고 계세요. 인기 투표 3표에 빛나는. 네, K 박사님 빨리 계속해 주십시오. 이게 그 최초로 해성에 착륙을 할 거예요. 얘가 착륙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가까이 따라잡은 거고 11월 달에 착륙선을 하나 내보내서 그게 바로 착륙하는 게 아니고 착륙선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실려서 간 거죠. 실려서 간 착륙선이 11월 달에 이 해성에 착륙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가까이까지 가는데 왜 11월까지 기다려요? 어느 정도 태양 가까이 갔을 때 착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태양 가까이 갔을 때 착륙시켜서 태양 가까이 가면서 증발을 하면서 꼬리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그 증발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럴 때 이제 그 성분들을 조사하기도 편하고 그때 변화가 막 생기니까 그 과정들을 연구하려고. 얘가 지구에서 보이는 해성인가요? 맨눈으로는 안 보이고. 맨눈으로는 안 보이고. 지금 상상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늘에 보이잖아요. 해성이. 그러면은 저 해성에 12월 때는 인간이 보는 게 조그만 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앉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망원경으로는 보일 거예요. 우주선도 보일까요 혹시?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한 광경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은 우리 혜성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여기 지금 사진에는 돌덩이지만 아직은 네. 태양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네. 긴 꼬리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네. 그 상태에 이 착륙선이 앉아서 앉아 있는 거죠 그 안에. 막 기화되고 이런 걸 막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죠. 뭐 관찰하고. 예. 아 대단하네요. 그럼 예. 착륙선은 그 이후에 뭐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요 돌아오진 않고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죠. 태양 가까이 가면 또 없어지는 혜성은 아니고요.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왜 아이손 혜성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얘가 돌아갈 때 만약에 혜성이 살아 있으면 얘도 같이 붙어가지고. 네, 붙어서 가는 거죠 이제. 이건 주기가 어떻게 되는 혜성인데요? 그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거기 다시 우리가 보낸 거 찾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다시 오는 혜성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네,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네. 네. 혜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찾아본 결과는 뭐 한 달 후까지 기다리시기 심심했을 때 그냥 인터넷에서 다들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네, 다 나와요. 어쨌든 돌아오면 재밌는 게 이 일종의 타임캡슐 역할 같은 걸 것 같아요. 만약에 3,00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은 다 멸망하고 새로운 문명이 생겨서 새로 로켓을 만들고 다니는데 여기를 또 우연히 관측을 하러 로켓을 보냈는데 먼저 가 있는 게 있는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 오늘의 메인 주제가 살짝 연결되는. 네. 아, 진짜구나. 네, 수천 년 후에 아무튼 인간이 이런 짓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든 일 아닌가요? 혜성 빠르고 작고. 예, 그렇죠. 이게 그 재밌는 게 10년 전에 발사한 거예요. 10년 전. 네, 10년 전에 발사를 해서 그러니까 혜성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태양 근처로 오면은 빠르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지구랑 화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속도를 계속 높인 거예요. 네, 속도를 높이다가 2011년에는 동면 상태에 들어갔어요. 왜요? 작동을 멈추고 다시 올해 초에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뉴스가 한번 났었거든요. 네, 동면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네, 동면 상태 올해 초에 깨어나서 다시 이제 그 활동을 재개. 저는 왜 금시초문이죠? 뭐 얼핏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 10년 전에 보내서 이제 만나는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혜성이 멀리서부터 들어왔으니까 가까이 올 때쯤 기다려서 이렇게 씩 가서 만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속도를 맞추려고 한 걸 거예요. 가속할 시간이 필요해서. 맞춰야지 이렇게 상대 속도가 제로가 돼야. 그렇죠. 그러니까 혜성하고 같은 속도로 나란히 가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착륙을 하지. 맞아요. 충돌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속도를 매칭해가지고. 그리고 뭐 또 그것만 간 게 아니고 가다가 소행성도 탐사하고 뭐 했어요. 가는 길에만 이것저것. 이것저것도 하고. 그렇군요. 그럼 이 혜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혜성에 관련된 거 외에 뭐 어떤 것들일까요? 혜성은 원래 그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성분이나 그런 걸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도 조사할 수 있고 또 그 물 성분이 되게 많거든요. 물. 지구에 있는 물 중에 상당량이 혜성에서 온 거예요. 상당량이 혜성에서 그 유입된 물이에요. 혜성은 왜 그렇게 물이 많을까요? 뭐 초기에 그렇게 많이 성분들이 다 물 성분이 많이 있어요. 지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 환경만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물이 양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혜성에서 왔다. 그럼 초기에 굉장히 많은 혜성이 부딪히면서 많은 물을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생명체의 시초가 되는 물질도 혜성에서 왔다라고.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코스모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혜성들이 말하자면 이 생명체를 옮기는 무슨 우체부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론에 따르면은 우주의 이 적어도 우리 쪽 권역에는 은하계 좀 생명들이 다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은 혜성을 통해서 사실은 이 포자가 옮겨지듯이 갔기 때문에 의외로 비슷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밝혀지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외계인은 완전히 우리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생긴 건 다르겠죠. 근데 바탕으로 가보면 생긴 거는 지구상의 생물도 다 달라요. 그렇죠. 뱀하고 저하고 다르고 다 다르게 생겼죠. 맞아요. 착륙하면 또 한번 뉴스가 되겠죠. 11월 달에 착륙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하면 연구를 해서 태양계가 생기던 시점에 새로운 연구 논문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런 거는 막 착륙하는 그런 장면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그러진 않나요? 동영상까지는 모르겠고 만든 동영상은 이미 그거 CG잖아요. CG는 이미 투자 받으려면 필요하니까 만들어놓죠. 끝내주는 사진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위에서 그렇죠. 혜성 표면에서 찍은 사진은 이제 처음이 돼요. 그런 사진들 많이 올 거예요. 우리 저 소행성 에로스 니어 슈메이커가 가서
찍은 사진들 제 책에 인용된 그 인공 구조물 같은 그런 사진들도 있고 예, 저도 그거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 그 얘기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기회만 있을 때마다 복선을 넣으려고.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게 또 좀 골 때리는 얘기인데요. 며칠 전에 새로운 형태 추진 네. 엔진 네. 이 만들어졌다고 뭐 나사 쪽으로 해서 나왔나 봐요 얘기가. 네.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웨이브 트러스터라는 건데 이게 우리는 뭐 추진을 하려면은 뭘 뿜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트 엔진도 로켓 엔진도 결국은 연료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폭발시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뉴턴에 앞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얘는 그런 게 별 필요 없이 안에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마이크로웨이브를 잘 이렇게 속에서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나가는데 엄청나게 빨리 나가고 연료 효율도 엄청 좋고 뭐 이런 얘기 맞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연구기관 얘기만큼이나 그만큼이나 그죠? 좀, 네, 황당한 얘기예요. 네, 자연 법칙을 깨는 얘기니까 물리 법칙을. 근데 저희가 조금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사실 그 아까 물레동 아저씨가 들으시면 섭섭하실 얘기죠. 나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나사가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뉴스도 많이 다루고 있고 좀 메이저 뉴스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화성에 일주일이면 간다 이거면은 근데 실제로 이 본문에 보면은 in weeks니까 뭐 weeks라는 게 뭐 4주 뭐 8주를 낼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아마도 뭐 짧은 기간 동안에 간다는 얘기긴 한데 일주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연료도 적게 들고 엔진도 작고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기까지 해서 우리 보통 화성 가려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얼마나 걸렸던 거였죠? 그 10개월 정도. 그죠. 그렇죠. 10개월 걸리는 거를 뭐 몇 주 만에 간다면 확실히 굉장히 빠르긴 한 건데 또 나사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거보다고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그 사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거라서 케이토 박사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 설명을 케이토 박사님한테 맡겨놓고 저는 그냥 신경 끄고 있었거든요. 전화 연결을 해야겠다. 네, 근데 갑자기 오늘 상태가 안 좋으셔서 급하게 찾아왔는데 그 나사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는 이 실험을 계속 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한 대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원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네, 저희가 김상욱 교수님이 우리 양자역학 하셨던 페이스북에 남기신 게 있었어요. 네네네. 봤는데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김상욱 교수님이 올리신 글은 말 그대로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위배된다. 뭐 일단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그 구조 그림들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로 움직인다는 것도 있는데 그 그림만으로는 제가 봐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 구조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움직였다면은 그 구조가 아닐 거고 뭔가 다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이 나사 이분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걸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해서 뭐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니까는 좀 자기네들도 뭔지 모르지만은 발표는 어쨌든 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되면은 참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발표하면서 자기들 원리는 잘 그러니까 뭐 모른다는 말이라기보다 원리에 대해서는 뭐 물질, 반물질,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양자요동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보긴 봤는데요. 뭐 그게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런 단순한 장치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 그건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스타트랙의 세상이 실현이 되는 게 지난 편이 우리가 스타트랙 편이었긴 했지만 스타트랙에 보면은 그 세계에는 세 가지의 추진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스러스터인데 스러스터는 그냥 진짜 뭐 로켓 엔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임펄스 엔진이 있고 이 임펄스 엔진이란 게 이제 광속까지 못 내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계 안을 다니거나 요럴 때 쓰는 엔진인데 딱 보니까 요게 그거예요 지금. 원리는 다르겠지만 딱 용도가 그 다음에 우리 아시다시피 워프 엔진 나사에서 또 실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거하고 그 워프 엔진하고 완성되면은 스타트랙의 엔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마이크로웨이브 드라이브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신기한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속도를 가지고 뭐 태양계 바깥에 어디 가진 못하겠지만 태양계 내를 탐사하고 다니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겠다.
목성 토성도 그렇게 지금 10년씩 걸리지만은 뭐 몇 달이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네, 근데 현재로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사에서도 원리는 아직 모른다고 했고 심지어는 개발한 사람도 자기도 원리는 모르는 상태고. 근데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되긴 되는데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그 물리학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게 뭐 진짜 신비한 뭔가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근데 이제 이런 실험에서 한번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과학자들한테 어떤 의미예요? 검증이 필요한 거죠, 다시. 왜냐하면 예전에 그 뉴트리노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진짜 진지한 과학자들이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도 않죠.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실험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 공학 쪽에 가까운 분들이고, 공학자들이 한 거였고, 그러면은 그런 구조를 과학자들이 파악을 하면은 또 다른 조건들을 주겠죠. 이런 조건에서도 실험을 해보고, 또 이런 조건에서도 해보고, 그게 이제 다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저희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팟빵이며 뭐 이제 멘션에 이거 뭔지 알려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뉴트리노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도 나왔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결국은 그게 틀렸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때 뭐 배선이 잘못됐나 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한 오류 가능성 중에 하나로 걸렸어요, 실제로. 이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밝히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말은 과학자들 할 수가 없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확실한 건 현재 나와 있는 그 구조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구조 그대로 됐다면 이거는 진짜 이상한 건데 아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노벨상 받겠죠, 그러면? 노벨상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과학 법칙 자체가 다 바뀌는 심각한 이거하고 우리 물레동 아저씨가 경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 경쟁하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들 이렇게 나름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또 기다리는 거고 물레동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최대한의 그 회로도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뭐 이것도 지금 사실 나사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물레동 아저씨가 똑같은 거 가지고 나왔으면 우리도 어떻게 씹어버렸을 거야 아마. 정말 연구기관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다면은 효율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개발을 하거나 뭐 더 발전시킬 여지는 있거든요. 그게 과학자들하고 이 아마추어들하고 차이예요.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연구기관이든 아니면 뭐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주는 건 그걸 써먹으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구기관이라든가 무한동력 이런 쪽은 약간 종교적이에요. 초월이라는 걸 추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골수인 거죠. 아까 그런 기사를 봐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게 만들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저도 검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한 게 나오지 않을까.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추정을 합니다. 물리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질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신기하고 좋은 얘기 나오면은 아니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때 뉴트리노 사건도 그걸 처음에 발표한 사람들이 그냥 그 듣보잡 과학자들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라고 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오늘의 메인 테마. 아까부터 하시고 싶었던 거.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하고 싶었던 메인 테마를 다룰 뉴턴의 발가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뉴턴의 발가락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화성 특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 좀 열정이 안 느껴져요? 예고했었던가요? 지난번에 예고하긴 했죠, 아마. 하긴 했는데, 화성 특집인데, 이제 과학과 상상이 대결하는 구도로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봤고요. 왜냐? 이 화성 특집은 사실은 그 PPL입니다. 제품 간접 광고라고 해서, 드라마에 보시면은 그 콜라병 괜히 라벨 보이게 놓여 있고,
이제 이런 광고들을 하는데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으로부터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화성 저희가 화성 얘기 뭐 중간에 조금씩 꺼내서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성에 대해서 일단 약간 제가 그 배경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인류가 화성을 참 좋아해요. 화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옛날부터 고대 그 신화부터 등장을 하는데 또 꼭 이미지도 뭐 전쟁의 신, 뭐 불길하고 좀 뭐 죽음, 싸움 이런 의미로 아마 빨간색이어서 그렇지 않았나. 네. 그게 이제 과학의 대답이겠죠. 저희 대답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 외계인이라는 단어 중에 이 마르시안이라는 화성인이라는 단어만 정식 단어예요. 나머지는 다 에일리언이고 예를 들어서 뭐 달인간이라든가 금성인 같은 단어는 없어요. 딱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근데 이 마르시안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있거든요. 영어 사전에.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화성 침공 이런 영화로 계속 나왔던 그런 모습들. 그 배경이 사실은 20세기 초인가 19세기 말에 저 H.G. 웰즈의 우주전쟁이라는 그 소설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도 화성인이고 문어같이 생겨가지고 막. 그래서 화성이랑 이렇게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K 박사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빨간색이라서. 그리고 가깝고 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잘 보이고? 화성이 빨간색인 게 그 사람 피가 빨간색인가 하고 같은 이유예요. 네. 헤모글로빈 때문이고 그렇죠. 철분. 네.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빨간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쇠가 녹슬면 빨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사람 몸의 피가 빨간 거는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분이 산소랑 결합해서 빨갛게 보이는 거고 화성이 빨간색인 것은 화성 표면에 산화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이유인 거죠. 혹은 그 화성의 대지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피를 뿌려가지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이유다. 철분 때문에 피랑 같이 연결을 한 거죠. 빨간색이니까. 뭐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한번 빨갛게 보이니까. 화성은 이렇게 맨눈으로도 보이곤 하잖아요. 근데 정말 빨갛긴 빨갛더라고요. 정말 빨갛죠. 하늘에 그런 식의 붉은 별은 별로 없죠. 그 적색 거성이라는 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안타레스라는 별이 있거든요. 되게 큰 별이죠. 그게 그 정갈 자리에 요즘 보입니다. 요즘 보이는데 안타레스라는 게 원래 그 화성이 마르스인데 그게 로마 신 이름이고 그 원래 그리스 신 이름으로는 아레스거든요. 그래서 아레스에 필적할 만한 붉은색이다. 그래서 안티 아레스. 그래서 안타레스. 그래서 안타레스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와, 재밌는 거 알았네요. 이 안타레스의 빨간색도 이 비슷한 빨간색인가요? 비슷한 색이죠. 하지만은 물론 산화철 때문은 아니고. 그건 산화철 때문이 아니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별에 비해서. 흑체 복사. 연결해서 써본 적색 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팽창을 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우리 뭐 청취자들도 적색 거성이란 말은 꽤나 이제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런 적색 거성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나요? 몇 개 있어요. 맨눈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라는 별. 그것도 아주 큰 별. 그리고 뭐 요즘 또 보이는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라는 별도 약간 붉게 보이고. 그러니까 붉은색 별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그 중에 화성은 또 작지만 아주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좀 잘 보이고. 화성이 월등히 밝게 보이죠. 그렇군요. 너무 과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자, 하지만 과학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PPL이라고 하지만 그럼 화성의 기본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화성이 아주 익숙한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기본 팩트에 대해서 K 박사님께서 한번 과학적인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PPL인데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책이 논점이 흐려져. 제가 혼자 쓰는 책은 아니고 그 우주 생물학 관련 책을 그 6분이서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이 그 화성의 생명체. 이게 웬 우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둘 다 되란 얘기죠 이게. 그렇군요. 그걸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화성에 대해서 좀 그 조사를 자세하게 했거든요. 왜 조사를 했냐면은 제가 원래 화성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원래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내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좀 시시한가요? 좀 가깝고? 좀 그렇죠. 뻔하고. 천문학 범위에 잘 넣지도 않아요. 행성 얘기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또 외계 행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긴
행성이란 것 자체에 좀 관심이 행성이란 것 자체에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 화성이 지구랑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인상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많이 달라요. 일단 크기가 작아요, 훨씬 작죠. 지름이 지구의 절반 정도. 지름이 절반이면 최적은 8분의 1인 거죠. 8분의 1. 8분의 1. 굉장히 작은 거예요. 밀도도 지구보다 좀 낮아서 밀도가 같으면 부피가 8분의 1이면 질량도 8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질량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물질들이 좀 이렇게 성긴 물질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암석 같은 게 더 밀도가 좀 낮은 거죠. 아무래도 중심부에는 철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크기가 작을 거고 아무래도 지구보다 작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일단 대기가 있긴 한데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대기가 거의 지구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1%. 그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그래도 대기가 고개 있다고 큐리오시티를 낙하산 같은 걸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1%가 진짜 그 지구 대기가 상당히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다. 그 전반적으로 지구랑 많이 다르죠. 사실 굉장히 작고 가벼운 행성이에요. 지구에 비해. 비슷하다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자전 주기가 비슷해요. 자전 주기요. 자전 주기. 그러니까 화성의 하루하고 지구의 하루하고 시간이 거의 똑같죠. 우연히 아마. 그건 진짜 우연이고. 그리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도 비슷해요. 23.5도 정도. 그 화성은 25도 정도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자전축이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계절의 변화도 지구랑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두둥. 뒤에 음악 깔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지점이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하다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화성이 어딘지 잘 모르시기도 할 것 같은데 지구보다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근데 이게 아주 멀지는 않은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소위 그 골디락스 존이라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존에 걸쳐 있다고. 그 화성에 대기가 좀 더 있었으면은 그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가죠, 화성은.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어떤 위치에는 적어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안정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가 없으니까. 대기가 없으니까 온도 차이가 크고 또 이제 화성은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인데 지구도 타원 궤도인데 지구는 거의 온궤도에 가깝거든요. 근데 화성은 좀 타원이 심하게 찌그러 있어요. 지구에 비해서. 이런 게 이제 좀 이따 제가 다 얘기할 포인트인데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지금 손발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작고 가볍고 대기도 거의 없고 지구에서 아주 멀지 않은데 생명이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대기가 없는 관계로 온도가 해가 비치는 쪽은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뭐 영하 뭐 100도, 영상 100도 뭐 이런 식이겠죠.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대기가 있다고 그래도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밤낮 기온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계절에 따른 차이는 굉장히 크죠. 계절에 타원 궤도라서 더 영향을 받게 하나요. 그런 곳이 화성인데 근데 대기가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폭풍 이런 게 심하게 막 또 300km씩 되는 막 폭풍이 일어나고 이런 그 얕은 대기라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게? 그러니까 대기가 지구에 비해서 적은 거지 없는 건 아니니까. 달 같은 데는 대기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랑 똑같죠, 그냥 서 있는 게. 완전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지. 그런 차이가 화성이라는 곳에 화성에서 달에서 하늘을 보면은 대기가 없으니까 까맣게 보이는데 화성은 까맣게 보이진 않고 불그스름하게 하늘이 보이거든요. 그죠. 대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죠. 그러니까 달에서 본 사진 보면은 우주 공간에서 찍은 거랑 똑같은데 이제 화성은 화성 나름대로 또 전경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하늘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화성 지금 대기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던 것처럼 흔적이 꽤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설이에요. 옛날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고 아주 많았다. 아주 많았다. 액체 상태의 물이 아주 많았다라는 게 뭐 거의 정설이에요. 뭐 지금도 구석구석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도 있어요. 나오는데, 그죠? 지금도 액체 상태의 물이 발견된 적은 없는데 물 자체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화성에요? 얼음은 물이? 많죠. 얼음으로 얼음 상태. 얼음 상태로 많이 있어. 이제 극관이라는 게 남극, 북극 쪽에 지구처럼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니까 그 얼음도 물 얼음이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물이다라게 밝혀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CO2의 이제 얼음 상태가 드라이 아이스니까. 대부분이 물이고 그 위에 드라이 아이스가 덮여 있어요. 물이 굉장히 많았다.
물이 많았다는 얘기는 어떤 시점에는 대기가 짙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현재의 대기 상태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네. 바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물이 많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기도 짙었다는 얘기고 네, 네. 동시에 아마도 그런 조건이면은 뭐 골디락스 존 안에도 있고 하니까 네. 생명체가 탄생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정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찾으려고 지금 그렇게 그죠. 지금 보내는 거죠. 예.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에 들은 얘긴데요. 러시아에서 무인우주선을 계속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무인우주선을 개발을 하고 이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하려고 어떤 로봇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크라이나인가 어디에 가서 실험을 했는데 그 로봇이 실험 데이터를 보내왔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어떤 생명체도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로봇이 가서 생명체 있다 없다라는 걸 밝혀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 있는 이런 큐리오시티 같은 친구들도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인사하고 있는데 모르고 20살에 모르죠 당연히. 우리 뒤에도 20살 모르니까 우리는 기척을 느끼잖아요. 어떤 기. 그렇죠. 방향성이 좋아요 아주. 그런데 이제 이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실험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흙 속에 박테리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구랑 비슷한 정도가 있으면 찾아냈을 텐데 또 뭐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얘기는 물이 아주 많았다. 뭐 제가 본 사진들도 강 흔적은 물론이고 삼각주가 형성됐던 삼각주도 있고 그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자갈들은 이거는 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모양이에요. 물도 뭐 몇백만 년 동안 막 이렇게 깎이고 해야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강이 있었다는 거죠. 혹은 바다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 아마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고 호수도 있었고 있을 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기도 짙었고 아마 생명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냔 말이죠. 오늘의 포인트, 제 포인트는 그건데 왜 이 꼴이 됐냐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도 아주 약간 남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은 옛날에 통성한 행성이 뭔가 좀 죽었다. 뭐 그런 느낌은 적어도 이제 그 대기와 물 생명이란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왜 이렇게 됐나 화성이? 답변해 주시죠. 답변 해버리면은 책 얘기 설득력이 확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먼저 선배가 얘기를 내가 먼저 얘기하고 깨지면 더 설득력. 먼저 살짝 해주세요. 약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대기가 사라졌거든요. 대기가 사라진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일단은 그 만들어진 초기에는 뭐 기체 성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모이기도 했고 가지고 있다가 중력이 약하니까 날아갔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자기장이 없어요. 화성이. 그 원래 없었을까요? 있다가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자기장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그 지구 같은 경우에 외핵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속 성분의 액체거든요. 금속 성분의 액체가 회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화성도 초기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핵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굳어버린 거죠. 식으면서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던 자기장이 사라졌는데 그건 뭐 거의 40억 년 전에 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도 날아갔다. 그때부터 대기들이 다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으면 대기가 날아가는 이유가 태양풍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대기를 때리면은 대기 입자들이 때리면 속도가 높아지니까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지구보다 크기가 작은 행성들은 대기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대부분 없죠. 기체 행성들 말고 그러니까 고체 행성들 대부분 없고 특이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타이탄 같은 경우. 타이탄이 행성이에요? 타이탄 위성이죠. 근데 타이탄에 대기가 있어요? 타이탄 대기가 있어요. 짙은 대기가 있죠. 아주 짙어요. 금성은 대기가 너무 많죠. 너무 두꺼워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구보다 훨씬 많죠. 지구랑 거의 같은 크기죠, 금성은. 그렇죠. 금성은 지구랑 거의 같은 크기예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금성도 자기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대기가 있을까요? 그 중력이 크니까 화성보다는 등치도 크고 하니까. 백기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성이 자기장이 없는 이유는 회전을 하긴 하는데 금성은 자연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금성이 수성보다 더 뜨거운 거죠. 그렇죠. 수성이 훨씬 가까운 데로 가고. 온실효과. 그렇죠. 완전 뿌듯하고. 아니 좀 전까지 하던 얘기가 훨씬 더 나은 얘기들인데 왠지 여기에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분은 과학자 다 되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딴 얘기인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들이랑 제가 그건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라고 말한 거예요. 제 입에서. 근데 맞는 상황이긴 했어요. 네, 그럼요. 제 친구들도 다 인정하고 물론 걔들도 저랑 비슷한 애들이긴 한데 근데 맞는 것 같았어요. 김연아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K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삭막하고 딱딱한 과학자들의 이론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의 이론은 저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만약에 이게 말씀대로라면은 수십억 년 전에 이미 대기도 사라졌어야 되고 물도 없어졌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저게 계속 저렇게 있는 건데 화성 표면에 수백 킬로미터의 바람도 막 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강자국이랑 삼각주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풍화가 안 되고 제대로. 몇십억 년이나 지났으면은 아무리 대기가 얕아도 없어져야 맞지 않을까 이런 자국들이 그런 궁금증이 생기곤 하거든요. 네. 와. 어떨까요? 대기가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PPL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이긴다. 걱정하지 마. 편집에 힘이 있어. 네, 물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학과 대결을 하겠다거나 과학을 뒤집고 제 이론의 그 우수성을 인정받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대기가 너무 얕긴 한데 그래도 그 폭풍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깎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제가 그 끝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과연 그게 깎이는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는 건지 그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화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런 이유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쪽에 이설이 있는 거죠. 이설은 뭐냐면은 일단 물이 있었고 대기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생명체가 살만한 조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화성에 보면은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지질학적 충격의 흔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구에 남아있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일단 그 마리너스 계곡이라는 엄청난 계곡이 있습니다. 얘가 길이가 4,000km고요. 폭이 100km고 깊이가 7km예요. 그러니까는 히말라야가 높이만으로 봤을 때 히말라야가 다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화성은 지름이 지구의 반밖에 안 되는데 지구에서 가장 큰 유명한 협곡이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요거는 길이가 800m니까 5분의 1밖에 안 되고 깊이가 1.8km예요. 가장 높은 데가. 그러니까 화성의 7km가 비교했을 때 뭐 형편없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협곡이 이 정도 크기인데 가장 큰 게 저 작은 화성에 저렇게 큰 협곡이 사진 보시면 가운데 착 잘라진 것 같이 이렇게 상처가 나 있거든요. 4,000km면은 그 화성 반지름보다 길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감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왜 생겼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어요. 이 올림퍼스 산이라고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이에요. 이 산이. 근데 높이가 20k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3배에 가까운 이런 산이 화산이에요. 이게. 이런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퍼스 산 동남쪽으로 보면 또 3개의 화산이 또 있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들이 모여있는 게 화성이다. 또 하나는 남동쪽, 뭐 동쪽이라는 관점 좀 모호하지만은 남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충돌 분화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헬라스 분지, 뭐 헬라스 분화구 이렇게 불리는데 크레이터죠. 요게 이제 지름이 1,600km. 깊이도 이것도 뭐 8km. 7, 8km. 예, 7, 8km. 그러니까 이 충돌 크레이터의 크기란 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다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큰 크기의 깊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박아놓을 정도로 깊다는 이거는 아주 100% 충돌 자국이거든요. 게다가 북쪽에 노스폴라 베이신이라고도 하고 보레알리스 분지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사실 화성의 거의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몇 킬로가 낮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낮은 분지가 3, 4킬로 정도 낮아요. 예, 3, 4킬로면 3, 4천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 하니
뭔가가 와서 부딪힌 거죠. 이 헬라스 분지의 밑에 7km, 8km 두께 여기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안에서 지진파가 돌아다니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화산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상처 터져나가는 그런 지진 같은 게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 40%의 그 낮은 지역 그 부분은 아마 그 충격으로 우주로 지각이 뜯어져 나갔을 거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화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천천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순간의 타격으로 대기도 날아가고 물도 날아가고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그 공전궤도 이 정도 타격을 받으면 공전궤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파토님은 무슨 화성 지리를 홍대 앞 지리보다 더 잘하는 이거 책을 썼으니까. 제가 그 책 보고 기본적인 걸 조사했어요. 적에게 힌트를 제공했다. 네, 기본 자료는 다 그 책에서. 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저는 보레알리스 본지 이름 기억 못하고 있었거든요. 책이 다 나오더라고요. 예, 뭐 제 책에 보시면은 뭐 PPL이지만 제목을 이때쯤에는 한번 언급을 해야겠네요. 태양계 연대기 앞에 광고 들으셨죠? 예. 태양계 연대기에 이런 과학적 팩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과학적 팩트란 건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어떤 타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그 결과 대기 날아가고 물 없어지고 생명들이 있었다면 죽고 그래서 지금의 행성이 이 꼴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의 줄거리잖아요. 예,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거대한 우주적인 그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되죠. 이런 쪽으로 생각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충분히. 저도 이제 그 책 처음 읽었을 때, 그 굉장히 그럴듯하고 생각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뭐 추론이라는 추론이니까 추론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내적 논리가 상당히 맞다. 라고. 생각했죠. K 박사님도 인정하신 과학 상상 도서 태양계 연대기.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제가 그 가급적이면은 좀 그럴듯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죠. 이게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가면은 보는 사람들 재미가 없으니까. 과학적으로는 나름대로 설명들이 다 있긴 있어요. 네네. 그것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걸 우리가 꼭 들어야 될까? 그래도 과학 팟캐스트니까.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화산. 네네. 화산이 올림푸스 산하고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게 왜 그럴까? 지구에 비해서 규모도 작은 데에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이거는 천문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질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질학 논문까지 뒤졌어요, 제가. 와. 과연 뭘까? 저를 상대하시기 위해서. 아니,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질학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화산 전공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논문을 하나 주시던데 제가 찾은 논문도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지질학 논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없으면 오히려 큰 규모의 화산이 만들어진대요. 내가 여기서 납득하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네요. 그걸 주제로 쓴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질학 논문 중에 화성의 화산 이라는 주제로 쓴 논문이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논문이니까 지질학 그 저널의 심리 논문이니까 거기서 얘기하던 게 뭐 중력이 약하고 대기압이 낮으면은 깊은 데에서 마그마가 많은 양이 모인대요. 그랬다가 뿜어져 나올 때에는 중력이 약하니까 오히려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대기압이 없으니까 그 가스 분출도 더 강력하고 그리고 뭐 산이 높이 올라가는데도 유리하겠죠. 중력이 그렇죠. 약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화산이 발생을 하면은 일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일점에서 여러 개의 화산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하와이. 하와이가 한 군데에서 계속 생기는데 그 지구는 지각이 이동을 하니까 여기서 생겼다가 밀려가고 또 생기고 그렇게 쭉 만들어진 게 하와이거든요. 그걸 하와이 열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열로 쭉 지어 있는 게. 근데 화성은 지각이 이동하질 않아요. 한 자리에서 계속 되는 거죠. 화산이. 그러니까 한번 해 터졌다가 또 거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뭐 그런 추론도 가능하겠지. 그건 이제 뭐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모형이나 이론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인 계산인 거고. 뭐 그런 설명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 얘기는 저도 본 적 있어요. 이 올림푸스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중력이 약해가지고 네. 원체 높고 화성은 중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 비슷한 걸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그렇게 높으면 네.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네. 우리는 높은 산 올라간다고 뛰면은 늦게 내려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화성에서는 그런 비슷한 걸 경험할 수 있다고. 25km까지 올라가니까. 네. 네. 중력이 원래 지구보다 한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훨씬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곳이에요. 등산을 통해서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100km 올라가면 우주 공간이라 그러거든요. 지구에서도. 네, 그렇죠. 네, 근데 25km면 거의 4분의 1 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열심히 걸어 올라가면은 네. 화성 놀러 가면은 그것도 하나의 그 관광 포인트가 아닐까 좋을 것 생각이 같아요. 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달아가지고 무중력 체험 등산. 근데 정말 힘들지도 않겠어요. 중력이 그렇게 약하면. 그렇죠. 올라가는 게 산소통 메고 가는 거죠. 25km라 산소통은 어차피 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산소통 때문에 무겁고 네. 그리고 원체 높으니까 또 무겁고 힘들고 해서 뭐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화산은 그런데 그 보리알레스 분지라든지 예. 헬라스 예. 그거는 실제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그 정도 충돌을 자국이 남으려면 네. 얼마나 강한 게 큰 게 부딪혀야 되나요? 그게 그 보리알레스 같은 경우는 예. 명왕성 정도 크기에 명왕성 정도면 뭐 엄청나게 큰 건데요. 예, 예. 그 정도 크기의 충돌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 지각이 뜯겨져 날아갔을 거고요. 예. 헬라스는 또 딴 게 부딪힌 거. 그건 또 딴 거예요. 예. 헬라스 정도의 규모는 물론 크긴 하지만 예. 그 정도 규모의 충돌은 태양계 초기에 많이 있었고. 많이 있었다. 예. 근데 왜 예전에 그 목성이 중력이 크니까 어지간하게 이렇게 오는 것들을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뭐 화성에 부딪히는 거는 거의 태양계 그렇게- 초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초기에는 잔해들도 많았고, 뭔가 부딪힐 게 부딪힌 게 많았구나. 많았고, 실제로 지구에도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아, 그쵸. 네. 달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아주 초기에. 네, 아주 초기에. 예. 아주 초기에는 그런 충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달에 부딪힌 충돌은 화성만한 크기가 부딪혀가지고 예. 떨어져 나가서 달이 만들어질 근데 정도였어요. 표시 안 나요? 처음엔 났겠죠. 근데 지금은? 45억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렇구나. 거의 예. 지금 바다가 거기라고 이제 네, 태평양 같은. 네. 왜냐하면 처음엔 바다가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이 하나였고 바다랑 대륙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죠.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보리알레스 분지극에도 옛날에 물이 많을 때는 그게 바다였어요. 바다였겠죠. 그 태평양 같은 바다였겠죠. 그러다 이제 우리는 지각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왜 처음에 판게아 초대륙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눠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지구는 땅 한 덩어리 하나였고 나머지는 다 바다였단 얘기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런 배경으로 바다가 이제 그렇게 생긴 거면은 그럴 수 있겠죠. 와, 완전 끝내준다. 근데 그 메리너스 협곡이요. 네. 그런 큰 계곡은 어떤 식으로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설명이 제일 없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딱 한 줄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화성이 뜨거웠다가 예. 식으면 수축을 하잖아요. 예. 그 수축하면서 이제 단층이 생긴 거다. 그렇게 예. 크게. 예. 원래 컸던 게 수축하면서 이제 작아지면서 깨지는 그런 효과로 깨졌다. 라고 하는데 그는 제가 봐도 조금 예, 조금 설득력이 그렇게요. 예. 요거 하나 살았네. 아무튼 저는 뭐 기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의 설명들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들 지금 열거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그림이 되잖아요. 나름. 예. 그랬을 때 이 재앙이라는 게 있었다. 심지어는 저는 그 헬라스 분화구하고 보레알리스 분지가 동시에 생겼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이제 헬라스를 뭔가가 때렸고 그래서 헬라스에서 이제 내부로 이제 지진파가 쫙 퍼지잖아요. 한번 뭔가 부딪히면은 그래서 이 보레알리스 분지가 헬라스하고 좀 반대쪽에 있거든요. 이 보레알리스 분지의 엄청난 영역이 그 내부 지진파 충격으로 아예 뜯겨져 나가서 이 힘으로 반대쪽으로 뜯겨져 나간 거죠. 가끔 무협지 보면은 배를 딱 때리는데 등이 팡 터져 나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공의 물질이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물질 덩어리 뭐 이런 거. 그와 동시에 그 지진파가 다니면서 이 계곡도 만들었고 그 지진파 때문에 화산도 생겼고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불과 뭐 며칠 몇 달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이게 또 아니란 증거도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 자주 하신 얘기잖아요. 아니라는 증거는 참 찾기 어렵다는 거. 아니라는 증거는 진짜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거는 10억 년 전에 있었을 수도 있겠고
만년 전에 있었을 수도 있고 솔직히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는 만년 전 이후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 이걸 보고 뭔가 터지고 뭐 이런 거를 써놓은 게 뭐 아니니까 40억 년 전에 기록 없고 15,000년 전에도 기록 없고 마찬가지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주 옛날에 생겨났을 수 있겠지만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을 수 있다. 그럼 거기서 그동안 지구처럼 생명도 진화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문명이 생겨났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이게 한 2000년 전쯤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지구상의 대재앙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그 노아의 방주, 네. 예, 대홍수요. 만약에 화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여파가 어떤 식으로든 지구에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지구상에서도 홍수라든가 물론 저렇게 부서지진 않겠지만 사람들 되게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바닷가 이런 데 도시 있고 이렇잖아요. 나라들도 있고. 그럼 뭐 홍수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침수돼 가지고 막 문명이 막 붕괴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연결을 이제 시키는 거죠. 만약에 화성에 제가 말한 이런 정도의 충돌이 있었다 최근에 그럼 그게 지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막 다 뜯어져 나오고 막 궤도도 바뀌고 이러는데. 그럴 것 같아요. 뭐가 그럴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근데 부딪히는 순간에 되게 가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멀어요. 그래도 멀다. 저기서 막 잔해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지구에 떨어져서 막. 약간 막 뭐지? 헤어진 전 여친에게 매달리는 잔이 이런. 그러니까 이제 파토님께서 그 이제 책 중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에 기반했지만 상당 부분 논리적 비약과 뭐 상상이 들어갔다. 그 부분은 사실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또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제가 책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입장에서는 또 막 강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심지어는 제 책에는 이 화성을 때린 것이 그 소행성이나 그런 자연 천체도 아닌 인위적인 무기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성에 대해서는 되게 로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뭐 만화도 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만약에 제 얘기대로라면은 어쨌든 화성에 문명이 있었고 한 10,000년 전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구와 교류를 하든가 뭐 지구에도 심지어는 그 당시에 지금이나 지금보다 더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 멸망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으니까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뭐 교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저쪽이 멸망을 하고 이쪽도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그림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화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에 그 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또 사실 터키에 게베클리 테베라는 유적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게 페북에 막 나오고 트위터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최신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최근에 봐가지고 새로운 걸 확인했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12,000년 전 유적인가 그런 건데 이게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발견됐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떠도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뉴스로. 그 책 때문 아닌가요? 제 책이요? 제 책에는 오히려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3년 전에 터키를 갔을 때 여기를 갈까 말까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스탄불 쪽에서 너무 멀어요. 동남쪽이라서 멀어서 못 갔는데 이미 그때 알고 있었고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유적이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12,000년쯤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근데 12,000년 전에 이런 문명이 없어야 하거든요. 역사 기본 정설에 따르면 12,000년 전이라는 거는요. 구석기 말기에서 신석기 초기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석기 시대요 한마디로. 석기 시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청동기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2,000년 전이란 거는 피라미드가 보통 이제 4,500년 전쯤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7,000년, 7,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물론 피라미드 같이 규모가 크고 그렇진 않지만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5m짜리 바위까지 있어요. 이렇게 바위들을 세워놨는데 조각을 새긴 방식이 음각이 아니고 양각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사만 보시고는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양각이란 건 뭐냐면은 나머지를 다 파내야 되는 거거든요. 음각은 고기만 파면 되잖아요. 이 양각은 고기만 남기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파야지 나오는 게 양각이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어렵고 하다가 실패하면 다 버려야 돼. 근데 양각이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냥 조그맣게 부조처럼 돌출된 게 아니고 이만큼 튀어나와 사람 얼굴만 옆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튀어나와 있는 이 상태로 양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돌을 깎는 기술이라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이때. 근데 석기 시대에는 돌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깎아야 돼요? 돌로 깎아야 되잖아요. 석기 시대 이런 돌을 석기 아닌 뿔로 깎아야 되는데 이런 양각을 해놨다는 거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있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K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정말로 무슨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무슨 하늘을 나는 무슨 그런 문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심정은 되게 강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란 건 우리는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농경이 뭐 10,000년 전쯤부터 처음 농경이 시작되고 그 전에 이제 수렵 채집만 하다가 농경이 시작되고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이집트도 생기고 뭐 메소포타미아도 생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 흐름 하나가 있는데 그 전에 뭔가 또 있었을 수 있다. 근데 멸망했다. 무슨 이유인가?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죠.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크로마뇽인만 해도 보통 5만 년 전, 3만 년 전에는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로마뇽이라고 같은 뇌 용적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종족이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는 10,000년밖에 없어. 우리가 아는 역사는. 그 전에 2만 년 혹은 4만 년 뭐 이렇게 이런 기간들 동안에는 얘네들은 그럼 하나도 발전을 안 한 거냐. 우리랑 같은 뇌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요때 뭔가 있었는데 완전히 잊혀지고 지워지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견하는 그런 뭐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여기도 보면은 이 주변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일찍 만든 쪽이 오히려 기술이 뛰어나고 갈수록 기술이 쇠퇴한 그런 게 확연하게 보인대요. 근데 이집트도 그래요. 초기 유적들이 그러니까 초기에서 약간 지난 4왕조, 5왕조 한 500년, 600년, 700년 요때가 가장 뛰어나고 뒤로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5만 년 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옛날이지만 지구 역사를 보면은 지구 태어난 지 45억 년 이후거든요. 똑같은 45억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명이 있는데 5만 년 전에 지구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잘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잘라 말할 수 없는 게 5만 년 전에도 지금과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다를 게 없었죠. 지금 뭐 다른 모든 걸 환경이나 그런 걸로 봤어. 그리고 인간의 우리 인류 기술 문명이란 건 500년도 안 된 거예요. 3만 년 전에 생겨나서 500년 동안 기술 문명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500년 후에 멸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 1000년 동안에 뭘 했는지 우리는 유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5만 년 전에 생겨서 10,000년 동안 살다가 맹물하겠으면 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같은 거 전혀 없는 거죠. 이걸 그럼 이제 발견이 왜 안 되냐 그런 주장이 많은데 여기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한 몇만 년 지나고 나면은 땅에 묻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나 왜 소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이제 노아의 홍수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시절에 홍수가 있었다면은 그 노아 홍수의 전설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육지였던 곳이 물에 잠기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졌다. 그게 무슨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당시의 문명 중심부들은 다 지금 물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근데 이런 거는 지금 하나의 간접적인 좀 증거가 될 수도 있죠. 이 터키 유적 같은 경우에. 여기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꽤나 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주변에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돌을 주변에서 가져온 흔적도 없어요. 그게 고대의 거석 그 유적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런 게 흔하게 있는데 이 돌을 이제 주변에서 나는 돌이 아니면 아주 멀리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멀리서 그 당시에 석기 시대라고요. 그 당시에 이 막 몇백 톤, 몇십 톤씩 되는 돌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도 안 사는 이런 데서 대규모 공사를 벌이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고 이건 왜 지은 건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니까 지금 아직도 이게 이제 스톤헨지도 가봤는데 영국 스톤헨지보다 7,000년이 앞선 건데 지금 발굴은 10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사진 같은 거 보시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일 뿐이거든요. 굉장히 큰 단지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고대 문명은 있었는데 그럼 얘네가 왜 멸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박사님의 말씀과는 달리 화성에서 재앙이 있어서 멸망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얘기 속에는 이제 또 하나의 지역이 나오죠. 지구와 화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좀 궁금한 건데요. 그 소행성대 요 지역에 그러니까 그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법칙을 제가 보니까
D는 0.4 플러스 0.3 곱하기 2의 n승. 네. 이라고 돼 있는데 이 n이라는 곳에 이제 숫자를 넣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쯤에 다음 행성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이게 식인데 이거는 저 케플러 방정식 같은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그 경험식이죠. 네. 경험식인데 이걸로 찾은 게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까지도 이 숫자에 다 맞아요. 네. 이거는 유니버설, 그러니까 다른 태양계에서도 아니지 경험식이니까 그건 모르지. 아직은 그건 뭐 맞춰본 적은 없죠 다른 태양계. 이 공식이 맞진 않죠. 예. 근데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다른 식이라도. 다른 식이라도 있는지. 어쨌든 태양계에서는 적어도 천왕성까지는 이게 맞는다라고. 해왕성까지도 거의 맞아요. 해왕성까지도 거의 맞는다. 크게 다르지 않게 맞아요. 그러니까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니니까 해왕성까지 이 법칙이 태양계 내에서는 대충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화성이 N2예요. 지구가 N1이고 화성이 N2인데 N4가 목성이고 N3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행성이 없어.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소행성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돌들이 이렇게 삥 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궁금해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행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화성과 목성 사이 굉장히 머니까 N3 자리에 행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문학계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주장이 있어요. 주장이 있다.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나요? 예전에는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약간 아닌 것 같다. 행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그냥 걔들은 행성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소행성을 다 합쳐봤자 질량이 너무 작고 뭐 이런 얘기였죠. 소행성을 다 합치면은 질량이 달 질량의 4%래요. 달 질량의 4%면은 참 보잘것없군요. 그렇죠. 다 모아봤자 달의 100분의 4밖에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행성이라고 말하기도 행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거는 근거난데요. 왜냐하면은 더 많았어요 예전에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더 많았는데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고 뭐 목성 위코하니까 많이 날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날아갔어요. 얼마나 날아갔는지 확인하는 건 얼마나 날아갔는지는 모르니까. 힘을 좀 얻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행성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도 최근까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행성이 있었다면 여기는 골디락스 존 안쪽은 아니겠죠? 아니죠. 바깥쪽이다. 춥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제 책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제 책을 읽으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생명이 아마도 진짜로 생겨난 것 같잖아요. 35억 년 전에 그 박테리아 화석도 보고 그 이후에 진화된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화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네 번째 행성이라는 게 정말 존재를 했다면은 거기서 생명이 생겨나진 못했을지 몰라도 이주해서 살 정도의 환경은 구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명이 만들어질 정도의 조건은 안 됐겠지만 우리나 화성이나 어디서든지 굉장히 많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만 년 전에 이미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 행성계를 식민지 삼은 거죠. 우리 지금 그러려고 딱 하고 있잖아요. 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식민지화하고 식민지화라는 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산다 어쩌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엄청난 얘기 같지만은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500년쯤 지나면 거기 꽤나 제대로 된 타운이 형성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500년이라는 시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한 인생에서만 길게 느껴질 뿐이지. 그럼 이제 이런 행성에 가서 인간이 가서 살고 이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문명이 또 생겨나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영국에서 우리는 미국인 하면은 영국인들이나 똑같지만은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이거든요. 영국인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가서 살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독립해서 자기네들 문명 세우고 자기네들 나라 되고 자기네들 문화 되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수도 없지만 긍정하실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뭐 아니라는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장까지 사실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티티우스 보대 법칙도 있지만은 소행성 에로스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 그 사진, 제 책에 아주 자세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 책에는 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뭐 보레알리스 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풀 칼라로 실려있을 뿐만 아니고 그 지도, 뭐 등고선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한 자료가 아주 자세하고 과학적으로 다 정확한
그렇습니다. K박스님이 보증하시는. 네, 그래서 그 에로스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 에로스 사진을 처음에 인터넷에서 보고 가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원본을 다 찾아봤거든요. 요거는 나사 쪽이 아니고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니어 슈메이커 탐사선을 존스 홉킨스 쪽에서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걔네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큰 배율의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인공물 같은 게 찍혀 있는 거죠. 이 에로스 소행성은 지름이, 긴 쪽 지름이 한 30km밖에 안 되고 되게 작은 거거든요. 절대 큰 게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마치 만든 것 같은 이런 건물 같은 게 찍혀 있는데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두 각도에서 따로 찍은 사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착시만은 아닐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착시일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네. 그래서 이걸 보고는, 야, 요거는 얘기거리가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보고 잘 안 믿어요, 사실은. 화성에 인공물이란 사진이 한 10,000개는 돌아다닐 거예요, 인터넷에. 그것도 다 나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인공물 같이 보이는 사진인데, 웬만해서는 안 믿어요, 저도. 뭐 사람 눈이라는 게, 뭐 정말 착시도 쉽고, 또 패턴 인식,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얼굴이다 이런 건 그야말로 가치가 없고 근데 이렇게까지 건물로 보이는 거는 저도 처음 또 접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그럼 이제 소행성 아니에요 소행성 이게 소행성은 뭐냐 부서진 행성 그 자리에 있었던 행성의 잔해가 소행성 아니냐고요 이 논리에 따르면 그럼 그 소행성의 위에 건물이 있는 게 뭐 안 무너진 건물이 하나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행성이 있었다 그리고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에도 사람이든 뭐든 지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과학 팟캐스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재밌긴 재밌네요. 네. 아, 그 책이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진가는 뭐냐면 이 책의 진가는 저는 이런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런 식의 얘기를 다루는 책들 근데 대부분 그걸 읽을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 뭐 하여튼 영화 같은 데는 그런 거 그거보다 더 크고 오버된 스케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럴듯하죠. 또 이런 쪽으로 소위 외계 문명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의 상당 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끌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많이 팔린 외국 책들도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확인하면 될 걸 확인 안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 쓰는 거라든가 그런 게 또 전혀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들도 예를 들어서 에리 폰 다니켄이라는 유명한 이쪽 관련 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런 류의 책 중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을 거예요. 신들의 전차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소년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나오던 그림과 함께 나오던 얘기들 있잖아요. 나스카 그 평원에 그 동물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보면 잘 안 보면 안 보이는 그게 뭐 외계인들을 위한 우주선 활주로였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는데 그때 다 그럴듯했죠. 그게 다 믿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외계인들이 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우주선 타고 오는데 활주로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수직 이착륙도 못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활주로에서 내리고 떠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전혀 뭐 납득이 안 가는 얘기니까. 아니면은 무슨 표식이다, 뭐 착륙하는 표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GPS 요즘 우리도 GPS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좀 아예 좀 가치가 없는 얘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건 피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 행성이 진짜 있었다 혹시라도. 그럼 이게 이렇게 소행성으로 깨질 정도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거기 있다가 깨졌다면은 뭔가가 충돌을 한 거죠. 뭔가가 충돌했을 것이다. 충돌을 초기에 했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생기고 어쩌고 하기는 훨씬 전이겠죠. 뭐 과학적으로 그렇고 일단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행성으로 형성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도 있지만 그 소행성들마다 성분들이 좀 달라요. 아하. 네. 그러니까 하나였다면은 성분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지금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성분이 다르다면 그 소행성들은 처음에 따로 다 생성이 됐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죠. 서로 간에? 네. 원래 다 그 잔해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가 그게 이제 뭉치면서 지구가 되고 하는 지구가 거니까. 되고 하는 거니까. 성간 물질들이 그렇게 작게 좀 덩어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다. 뭉치지 못한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구도 그런 상태 애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지구의 화성 같은 많은 게 때려서 흩어져 나간 것들도 그렇게 흩어져서 돌다가 뭉쳐서 달이 된 거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뭉쳐야지 되는데 뭉치질 못한 거죠. 근데 왜 어느 궤도에서는 가스들이 뭉치고 어느 궤도에서는 왜 암석들이 뭉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그거는 그 이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 태양풍 압력도 있고, 예, 그 가벼운 기체들이 밖으로 밀려나가서 예, 만들어지고 예, 그런 이론들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라는 건 네. 대략 이제 태양 정도의 사이즈를 두고 공전을 하는 데들은 이 정도 간격으로 뭉치더라 이런 말하자면 경험에서 나온 식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관측해서 숫자를 끼워 맞춘 거예요. 지구상에서 있는 행성들을 태양계 행성들을 그냥 그리 가지고 끼워 맞추니까 그 공식에 딱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예. 그냥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로우가 아니고 룰이에요, 룰. 예, 그냥 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신기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숫자에 너무나 잘 맞는 거죠. 어떤 시계. 아까 대충 읽어주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간단한 식이던데. 굉장히 간단한 식. 예. 요거를 연구를 해보면 또 무슨 배경에 무슨 이유가 드러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막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더 이상 그런 논문은 안 실어준대요. 너무 일이 쉽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아직 증명이 안 됐는데 그 행성들끼리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궤도 공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거리로 돌 때 서로 안정하다. 네, 서로 안정하다라는 궤도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생각은 있어요. 법칙을 예를 들어 태양 질량이나 이런 거하고 연동해가지고 어떤 진짜 뭐 로로 만들 수 있으면 외계 행성 찾을 때 완전 좋잖아요. 외계 행성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적용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또 뜬 데에서 또 새로운 거 찾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뭐 광범위의 디티우스 보대 법칙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렇게도 되고 있어요. 재밌네요, 이것도. 네. 그럼 화성에 우리가 탐사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좀 과학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뭐 바이킹 때부터 시작해서 네. 무인 탐사선은 꽤 많이 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화성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한 게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생명은 아직은 찾지 못한 거고. 그러니까 생명을 발견을 못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데 사진은 완전 멋있던데요. 이게 진짜 지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사막 지역 지구 사진이랑. 그렇죠. 지구의 사막하고만 비슷하지 다른 데가 없어요. 네, 그렇죠. 사막에서 정갈 같은 게 왠지 정갈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그런 경치는 그냥 진짜 지구랑 워낙 비슷하니까요. 네. 바람도 불고 뭐 하늘도 있고 그런 걸로만 봐서는 너무나 비슷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화성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에 생명체가 진짜 안 생겨났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봐야 될 정도로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 못 찾을까? 그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화성에서 찾는 생명도 기본적으로 지구상의 생명을 베이스로 해서 찾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른 경우에는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미생물 단계일 거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놈이 있었으면 찾았겠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정도가 있으면 찾을 텐데 곤충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정도가 있으려면 사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액체 상태의 물은 적어도 표면에는 없고 화성 표면에는 없고 근데 지하에는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 중에 1999년에 찍은 사진이랑 2005년에 똑같은 지역을 2개 찍었는데 흔적이 하나 새롭게 딱 생겨 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바람 이런 거 아니고요? 바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가 흘렀던 흔적이에요. 그게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땅속에 있던 게 잠깐 밖으로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여러모로 봐서 생명체가 있긴 있어야지 정상이다 오히려 라고 보고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생명체가 안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발견이군요. 그러니까 물도 양이 정도가 지금 현재 화성에 있는 물이 그러니까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되면 화성 전체를 거의 35m 깊이로 덮을 수 있고 와 그렇구나.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물이. 정말 뭐. 그러니까 만일에 화성에 이주한다면 물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물은 안 가져가도 돼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제 태양계 연대기에 따르면 화성도 얼마 전까지 생명이 살만한 곳이었고 다른 행성도 하나 있었고 지구도 있었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다가 한 10,000년쯤 전에 이제 대파국이 일어나서 다 부서지고 우리는 또 홍수 일어나고 이런 그림을 그려봤었는데요. 그 스토리로는 괜찮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로 만든다는 분도 계셨다고요. 예, 아니 영화로 만들어도 충분히 그럴 듯해요. 예, 3년째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영화 보면서 과학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러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그러는데 저도 그 책 읽을 때는 전혀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오히려 과학자분들은 그런 걸 편하게 읽으시는 것 같고요. 그 과학 덕후분들 중에 그런 걸 더 꼬장꼬장하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또 그런 얘기였는데, 뭐 기왕에 알고 있는 얘기들 가지고 재밌는 스토리 만들면 재미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라면은 어쨌든 뭐가 좀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화성에서도 어떤 형태의 생명이든 나올 거란 기대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책 읽을 때 항상 저도 따질 때는 또 따지거든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런 재미없는 책 볼 때. 재미가 없으면 따지게 돼요. 맞아요. 재미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데다가 재미까지 없어. 그렇죠. 근데 재미있으면은 다 넘어가요. 웬만하면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영화 SF 영화 봐도. 근데 뭐 책 얘기 아닌데 해도 물어봐도 돼요? 하세요. 지금 화성에 이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돔 같은 걸 지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그 수밖에 없지. 그 수밖에 없죠. 그 안에 공기 가둬놓고. 그치, 완전 멋있는 것 같아. 화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지만, 그 토탈 리콜. 아놀드 슈왈츠네거 나왔던 그 맨 마지막 장면 보면은 외계인들이 무슨 이유로 화성을 그렇게 공기를 다 가둬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주인공이 가서 그 지하에 가서 무슨 장치를 작동을 시키자. 그 얼려놨던 공기가 다 뿜어져 나와요. 지각으로. 그리고는 불과 뭐 한 몇 분 사이에 공기가 꽉 차가지고 아주 파란 하늘이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은 그 얼어있는 뭐 탄소라든가 녹아있는 물 같은 걸 이렇게 다 녹여서 이렇게 좀 지구화하는 그런 작업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소위 테라포밍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테라포밍이 뭐 가능은 하겠죠. 만들면은. 뭐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돈이 너무 들어서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화성을 테라포밍 할 바에는 지구를 다시 한번 청소하는 게 훨씬 좋은 것으로 훨씬 싸게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데 물도 끌어오고 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바닷물 뭐 담수화 시켜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숲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돈이 싸게 질 거예요. 훨씬 쌀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본 건데 이게 지금도 유효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화성에 렌즈를 띄운다고. 거대한 렌즈를 볼록 렌즈 같은 걸 띄워서 빛을 모아서 극관에다 쏴가지고 극관을 녹인 다음에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좀 진지하게 얘기가 된 것처럼 한 20년쯤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뭐 전혀 진행되고 있는 건 없죠. 전혀 없죠. 그때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뭐 어떻게 띄운다고 저 큰 거를. 아니 뭐 20년 전에는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그 나르는 자동차 같은 그렇죠. 예상했는데 오히려 대리운전으로 대리운전으로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현실적이 되기도 하고 그 돈 누가 들여서 한다고. 뭐 그러니까 뉴스를 봤는데 요즘 뭐 시리리 머리 해서 아이폰이나 이런 거에 음성 명령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어떤 회사가 이 음성 명령을 가지고 전화 걸듯이 앱을 써서 말을 하면은 저쪽에서 사람이 듣고 그 음성 명령으로 뭐 구글을 검색하든가 해서 실행해가지고 다시 그걸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이번에 생겼대요. 직원을 50명을 고용해서 24시간 서비스를 한다는데 일단 저 같으면 절대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준이 아직 이런 음성 명령도 못 알아듣는 게 2014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요. 우리 왜 직장인들은 다 명함 처리하는 게 되게 곤란하죠.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예전에 이제 사진 찍어서 명함 인식하는 앱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진짜 다 인식률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명함 디자인이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걸 찍어서 보내주면 언니들이 앉아서 이거를 저거 앱이 있어요. 리멤버라고. 타이프 쳐서 다시 넣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식률이 당연히 훌륭하죠. 훌륭해요 이거. 제가 사용해요. 좋아요. 무료고. 사진 찍어서 인식하는 앱보다 훨씬 정확하고. 당연히 사람이 하니까. 네, 역시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기계를 믿으면은. 그러니까 화성에 생명체 있느냐도 사람이 가는 거죠. 사람이 가면 바로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 여기도 나오셨던 이명환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융통성 없는 기계가 이거를 못 알아본다고. 예, 아무튼 과학이 바라보는 화성, 그리고 과학이 바라보는 태양계, 또 제가 바라보는 화성, 제가 바라보는 태양계, 둘 중에 뭔가를 사실로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과학을 선택하시고요. 다만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셔야 한다면 저쪽을 구매하시는 게 재미가 더 있다. 이런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요. 과학 같은 소리 한 애가 너무 어려워서요. 다들 이제 뭐 저희한테 멘붕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양자역학 2탄이었죠. 한국말인지는 모르겠다 막 이런 게. 저도 못 알아듣겠던데요. 네. 그걸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재밌다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만들어낸 기현상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약간 매주이즘적인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난해한데 어렵고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그걸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힘일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말 어렵게 막 꽈서 해볼까요? 못할 거면서 그것도 뭔가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요. K 박사님은 그렇게 저기 하면 안 되지.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얘기지 그건. 어쨌든 화성 되게 신기한 행성입니다. 제 책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K 박사님 또 책 나오고 하면은 또 화성에 대해서 또 그 외에도 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팩트들, 신기한 것들, 상상력도 자극하고 과학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제가 사실 뭐 많이 그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죠. 현재 과학은 그 약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문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자. 그래서 제가 대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 뭔가 나왔으면 근데 좋겠어요. 과학자들이 과학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해주면 또 반가워요. 아, 그래요? 네. 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거든. 자기가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과학자에 대해서 갖는 착각인 게 과학자들은 평소에도 항상 초과학적인 생각만 하고 절대로 내 사고에 어떤 빈틈이나 실수를 용납할 수 없으며 나는 검증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또 저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예, 아무튼 화성 얘기 뭐 무슨 대단한 알맹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파토님 책이 저희가 사실은 그 어떤 회사에 그거를 걸고 K 박사님 책과 파토님 책을 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입문하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쪽에 대해서 이런 신기한 게 있어 좀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좀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화성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그 얘기보다는 그 화성이랑 이제 그 소행성 얘기를 우리 지구 고대 문명과 연계시키는 부분. 그 부분은 참 그냥 믿고 싶었어요. 그냥. 뭐 적어도 딴 거는 몰라도 문명 관련돼서는 아마 앞으로 계속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신기한 그런 고대 문명들의 뭐 흔적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도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뉴턴의 발가락은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오는 8월 19일 화요일이든가요? 네. 8월 19일 화요일 7시 반에 벙커원에서 이날은 과학 같은 소리 한 해가 아니고요. 제 태양계 연대기와 관련된 북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방송은 안 되는 북콘서트를 하는데 사회에는 내조의 여왕이라는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그 김남주 씨가. 그렇죠. 그 연출이신 김민식 PD님이 이 SF 아주 애호가시기도 하거든요. 김민식 PD님이 사회를 봐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19일 화요일 7시 반 벙커 찾아오시면은 이 책과 관련된 더 깊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했던 얘기들 사진 자료나 이런 거 하고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재밌으셨던 분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성 뉴스는 자주 나오니까요. 그렇죠. 뭐 나올 수밖에 없죠. 계속 뭘 하고 있고 가고 이러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인도 걔네 탐사선도 뭐 연말인가 도착하지 않나요? 거의 그랬죠.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대로 또 뉴스를 보고. 또 ESA에서도 뭐 준비해가지고 뭐 쏜다 어쩐다 그거는 뭐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화성은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고 가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자리에서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됐다. 나아가 화성에서 유적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건 없지만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뉴턴의 발가락 마치고요.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네, 오늘 아인슈타인의 화장실도 뭐 기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좀 외계 생명체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이어나가 보려고요. 네. 외계 생명체를 우리가 확인하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 네, 이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방금 이제 화성에서 아마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 계속 나왔는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것도 얼마 전에 7월 16일 날 나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20년 안에 네.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배경이 어떤 것이며 네. 우리가 찾으면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케이버스는 우리가 20년 만에 네.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는 데는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나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은 것 같고 30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30년이라고 하면 너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주먹국으로 얘기한 건가요? 20년이 지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마무리되는 얘기인가요? 그거 말고는 딱히 20년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그렇게 몇 개 있긴 있죠. 있기야. 네.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안 그러면 왜 했겠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이어가지고 근데 우리도 왜 무슨 기획서 쓰거나 네. 어디 이제 뭐 돈 달라는 PT 같은 거 하러 가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비입히면 너무 늦은 것 같고 1년이면 너무 우리가 네. 바쁠 것 같고 그러니까 2년 정도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제 공이 하나 더 붙은 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외계 생명체니까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사의 워싱턴 본사가 공개 토론을 한 건데 주제는 지구와 흡사한 행성 탐색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외계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네. 근데 결국 이 바탕에는 그 우주 망원경 기술 발전. 네. 이게 바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케플러 186F 같은 네. 지구하고 아주 비슷한 행성을 찾곤 했으니까 네. 거기에 아마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데 기초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많이 행성을 찾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정도 찾으면은 진짜 지구랑 거의 똑같은 행성 찾을 것 같고 네. 이제 망원경들도 새롭게 만들고 하면은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증거를 찾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네. 그게 20년이면은 이제 나사에서 보기에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네. 보는 거겠죠. 근데 망원경으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뭐를 봐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기 성분을 봐야 될 거예요. 네, 대기 성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소가 많다면 대기 성분에 그래 예를 들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들 같은 거.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생명이라기보다 문명 같은 걸 좀 그렇죠. 찾는 거네요. 예. 전에 뭐 플루토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예, 뭐 그건 정말 문명이죠. 예, 그렇죠. 지적 생명체, 예, 예. 외계인, 예. 박테리아하고는 다른 거니까. 예. 예.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예. 또 뭐 한 20년쯤 되면은 그런 생명체를 찾는 방법을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망원경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 이제 우주 망원경도 만들고 뭐 GMT 이런 것도 하고 뭐 지상에서 만들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2018년 발사될 게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요거를 이제 또 허블 후속으로 허블 후속 발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거는 발사를 하면 허블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망원경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요런 배경은 있더라고요. 이걸 좀 개발하고 있으니까 얘가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뭐. 네. 그리고 그 세티에서도 그 2033년 D년으로 잡고 있는 게 대략 같이 짠 건가요, 나사랑? 그러게요. 19년, 20년 딱 그 20년이 신기하게 비슷하게. 이 보니까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직경이 2.4m인데 이 제임스 웨브 망원경은 6.6m래요. 네. 그러면은 뭐 크기는 한 3배 좀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뭐 집광력은 훨씬 더 높은 3배 제곱이니까 9배. 그런 망원경을 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20년 얘기하는 게 그 다음 망원경도 또 개발이 되고 있대요. 완성 시기가 2025년에서 2035년 사이, 그러니까 10년을 지금 마진을 두고 완성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35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20년 후에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또 쏘겠다는 얘기인데 그때쯤 이거는 얘는 훨씬 더 이 제임스 웹 망원경보다도 잘 보일 테니까 요걸 가지고 아마 뭘 보지 않겠느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망원경에 대한 자금을 위해서 아마 이걸 한 게 아닐까. 여긴 지금 돈 없이 지금 이거 뭐
아직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듯이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잖아요. 선분양가 그 돈 받아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 망원경 얘기하려고 아마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또 이 꼼수가 이제 대중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따려면은 그러니까 외계생명체를 실제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 이 망원경에 이 과학자들의 좀 기대라든가 이런 게 느껴진 게 뭐냐면 이 제목 이름이요. 망원경이. 그러니까는 허블 다음 거. 네. 망원경 제목이 이름이 At Last예요. 네. 마침내. 마침내 뭐 찾겠다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물론 당연히 At Last가 아니고 줄임말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걸요. Advanced Telescope Large Aperture Space Telescope거든요. 텔레스코프도 2번 넣었어. 어떻게든 엘라스트 만들려고. 그래서 아주 큰 뭐 아페추어가 뭐죠? 거울 구경. 구경. 대구경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의 진보된 텔레스코프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 마침내라는 제목을 만들어놨다라는 거. 요걸로는 뭐를 찾겠다. 그 자신감이 아주 엿보이는 기대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소문은 이렇대요. 1000만 광년 거리 밖에 다른 은하를 볼 수 있고 우주 곳곳에 존재하는 325억 광년 크기 이상의 성층 영역을 감지해낼 수 있는 막강한 성능을 보유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층 영역이라는 건? 대기권이죠. 대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행성의 대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그 행성의 대기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는 아마 요게 떠 있으면 지금 길게 2035년까지 봤으니까 2025년에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대략 20년 정도면 저게 떠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세티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세티는 알렌 텔레스코프 레이라고 그쵸, 전파 망원경을 350개 만들어서 그 외계 지적 생명체만 찾는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하늘을 훑을 수 있는 능력하고 이제 우주의 핀포인트로 외계 행성이 있을 만한 비율하고 다 계산을 해서 확률적으로 볼 때 그 앞으로 한 20년 후면은 뭔가 의미 있는 신호를 받지 않을까. 만일에 그때 됐는데도 전혀 없다. 그러면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굉장히 드문 거죠. 생각보다 더 적다. 근데 만약에요, 뭐 다른 쪽에 뭐 우주 어딘가 은하 어딘가에서 우리 지구를 봤을 때요, 우리 대기를 분석해서 우리가 지적 생명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한 100광년, 200광년 이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가까이 있어야 되고 대기를 봐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아요. 진짜 핵전쟁이라도 한번 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산업화가 돼서 대기의 문명의 흔적이라는 게 퍼지기 시작한 것도 200~3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300광년 떨어져 있으면은 아직 그걸 못 보지. 그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어차피 못 보죠. 플루토늄 전에도 핵폭탄이 터진 게 1945년이 처음이니까 7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행성에서는 아직 볼 수가 없지 그걸.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럼 히로시마에 터진 게 우리 대기에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극미량이겠죠 아마. 그게 과연 관측이 될 만한 수준일까?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핵폭발 자체는 굉장히 많았거든. 핵실험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바다 핵실험들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외계 생명체 증거는 사실상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우리가 어딘가 떨어져 있는 데서 플루토늄을 발견할 정도면 그 행성은 이미 핵전쟁으로 멸망한 행성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다.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요즘 우리가 안 쓰는데 뭐 그런 거는 만일 계속 쓰고 있었으면은 그런 것들은 봤으면은 지적이긴 한데 프레온 가스를 금지하지 않을 만큼만 지적이니.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멸망해 가고 있겠지만 오존층 오존층이 필요 없는 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외선이 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받아서 하는데 지장이 없다거나. 하긴. 그래서 20년이라는 숫자는 뭐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반갑죠. 만약에 20년 안에 정말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년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보겠네라는. 맞아. 30년 후 그러면 벌써 우리 연배도 살짝 걱정이 되겠네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돈줄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통 50대 이상일 테니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게 나타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10년 후 해버리면은 10년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기억도 해 10년 후면은. 어차피 기억도 못 하겠네 이거는. 10년 지나면 기억해서 10년 전에 10년 전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살 잊어먹기 때문에.
뭐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바뀌어 있고. 전 이런 궁금함은 있어요. 만약에 세티하고 앳레스트 이런 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앳레스트가 정말 지구형의 행성을 발견했다면 세티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20년 정도면은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아까 화성 얘기도 계속 나왔지만은 사실은 태양계 내 생명체들 어쩌면 그거를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지적 생명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구 외에 다른 데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태양계에서 나올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갈 수 있는 곳. 그렇죠. 다른 데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힘들 거고 직접적인 증거에 가장 확실한 거라면은 오히려 이런 망원경보다는 세티가 발견을 할 거고. 그렇죠. 지적 생명체가 보이는 진짜 영상이라도 받으면. 근데 생명체 자체를 확인하는 거는 아마도 태양계 내에서 살아있는 거를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데가 유로파라든가 뭐 엔셀라두스라든가 뭐 타이탄. 목성과 토성 위성들. 근데 저는 이제 엔셀라두스하고 유로파는 아마 얼음층 밑에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또 엔셀라두스는 카시니가 가서 그 물 뿜는 그것도 사진을 찍어왔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근데 타이탄은 바다가 있지만 이게 물이 아니고 그 뭐 메탄인가? 메탄 바다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도 생명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액체가 있으니까. 액체 메탄조차도. 액체 메탄이 있으니까. 액체가 있으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물론 물보다는 가능성이 낮긴 하죠. 물이 제일 좋고. 그럼 타이탄의 생명체가 있다면 물 대신 메탄을 사용해가지고 사는 그런 생명체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몸 속에 70%가 물이다 한다면은 얘는 몸 속에 70%가 메탄이라던가. 추워서 이런 거죠, 여기는. 그렇죠. 타이탄의 생명체가 있으면 그거는 지구 생명체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거다. 이런 게 진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구랑 뭐 비슷한 생명체들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가 그런가 보다 해. 뭔가 약간 메탄이 막 흐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큰일 났어요. 하도 생명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막상 찾아도, 찾았어? 아직 못 찾았었어? 수고했어.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 흥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 어디서 나왔다며, 뭐, 이런. 막 흥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언론들에서 이럴 땐 정말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나서서 흥분해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막 현혹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난 걱정 안 해요. 걔는 진짜 얼마 전에 무슨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봤냐면요. 이성에게 거절당하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인 기사, 과학 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인간과 유전자가 매우 흡사한 초파리들의 그때 저희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나면, 그러니까 못하게 만들면 얘네가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줄어드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에 갖다가 이제 무슨 거절당하면 이렇게 된다고 막 굉장히 막 뜨겁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초파리 그때 거절당하고 이러면은 막 술 먹는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버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테리아 하나가 나오면 지구의 길로 들어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지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계 생명 출현. 그리고 뭐 지구 40억 년 내로 50%가 비슷하다 막 이런 식으로. 유전자 50% 비슷하면 정말 엄청난 거지 외계인이랑. 왜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무랑도 그 정도는 비슷하다면서요. 아니, 나무는 지상 생명체죠. 나무는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 외계 생명을 발견했는데 우리랑 이 DNA 구조나 이런 게 동일하고 이러면은 정말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혜성이 어딘가에 생겨난 걸 계속 옮겨 다니고 있던가 뭐 이런 게 되게 연관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이겠죠. 그 스타트rek에도 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스타트rek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우주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다 비슷하게 사람처럼 생기고 이랬잖아요. 뭐 귀만 좀 크고 작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설명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고등한 어떤 별에서 자기 별의 멸망을 알고 이제 우주의 여기저기에다 자기네 유전자를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비슷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와, 많이 발전했어요. 왜 저도 그건 보긴 했어요. 네, 그 편이 사실은 스타트rek이 처음에는 그냥 무대뽀로 하다가 나중에 과학적인 것에 대한 의문들을 사람들이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외계인들이 저렇게 멀리 떨어지는데 다 비슷하고 뭐 털만 많고 뭐 귀만 뾰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다 못해가지고 그 배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가 한 10억 년쯤 전에 문명의 거대한 이 주변을 다 통과하던 거대한 제국이 하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비롯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설마 그런 형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연관된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그것도 또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자, 사람들의 인식을 또 생명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그 생명의 바탕이 비슷하다면은 사람들의 인식을 좀 뒤바꿔 놓을 대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마이크로웨이브 드라이브 있죠. EM 드라이브가 네. 그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는 게 네.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 엔셀라두스나 유로파 같은 데 금방 가잖아요. 화성까지 한 몇 주일이면 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현실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법칙이 어긋난다라고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운동량 보조 법칙을 깨면서 되는 거다라는 주장은 안 해요. 네. 네.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한동력은 그렇게 얘기하죠. 깬다고. 네, 자꾸 깬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건데. 근데 사실 걔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질문이 오면 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정말 찾아봤는데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분사를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나간다는 거야. 일단은 그냥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이 도입이 되긴 되더라고요. 네. 양자역학이 왜 뭐 뭐든지 다 해결해주긴 하잖아. 우리 아까 뭐 농담같이 무사시켜서. 아니, 그게 아니라 프린터 잉크가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프린터 누가 안 만들어주나 이랬죠. 양자 인쇄. 인쇄가 탱크 안 됐고 제 중간에. 네, 그러니까요. 그 상태에서. 제 프린터 그래요. 반만 돼요. 중첩되어 있거든요. 네, 글자가 막 중첩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정말 이상한 신기한 양자역학이든 뭐든 그런 법칙 하에서 이게 만약에 되면은 요런 태양계 안 정도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다 가서 좀 얼음도 깨보고. 근데 얼음도 너무너무 두껍더라고요. 유로파 이런 데도 몇백 킬로씩 되는 얼음을 깨고 안을 들여다본다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구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남극 얼음 뚫기가 한 3, 4킬로 되는데 그거 끝까지 뚫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우주로 나갈 게 아니고 바닷속에나 좀 들어가자고. 그런 얘기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지적이. 바다라도 좀 지구 바다라도 좀 제대로 좀 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돈도 훨씬 덜 들고 그게. 근데 사람이 또 그 맞는 얘기긴 한데 사람이 또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느낌만 가지고. 그렇죠. 뭐, 우주가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가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냐를 떠나서 바다는 어쨌든 간에 속으로 들어가는 뭔가 좀 뒤집어 들어가는 느낌인데 우주는 그냥 정말 나가는 거고 펼쳐져 있고 그래서 뭐랄까요. 장엄한 탐험이라든가 이런 느낌에서는 뭐 바다가 우주를 대신하는 느낌은 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먹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 업데이트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소식들이 이렇게 간간히 들어옵니다. 뭐 몇 년 만에 뭘 찾을 수 있다, 망원경을 뭘 만든다, 어떻게 보낸다, 뭘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날 저희도 기뻐하면서 국내 언론들보다 더 흥분해서 더 과장돼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또 이 좀 SF적인 얘기지만 기대를 하는 게 방금 나온 EM 드라이브나 혹은 워프 드라이브 이런 걸 성공시킬 때 외계인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스타트랙에 그게 논리거든요. 우리가 저 워프를 발명한다는 말은 그걸 쓸 수 있게 된다는 말은 항성간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주에 만약에 어떤 항성간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 순간이 아마 그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때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그리 멀지 않은 날일 수도 있다. 20년 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드시고 꼭 그 모습 언젠가 올 그 모습 꼭 보고 돌아가시길 바래요라고 말하면 좀 뭔가 악담 같긴 하지만은 우리는 혹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고요.